보세요. 지금 낙동강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공급처로 변화돼 버린 거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돗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씻기도 하고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식수로도 사용하셨을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수돗물. 이 수돗물의 원수는 바로 낙동강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은 그래서 부산 시민에게 단지 도시를 흐르는 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낙동강에 이상한 생물 하나가 출현했습니다. 낙동강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 태백에서 부산까지 1300리 물길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낙동강은 부산 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이기도 한데요. 수질 등 강의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중류를 둘러보던 취재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강가에 물고기 사체가 떠올라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이게 굉장히 큰 잉어인데 죽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아우. 부패된 물고기 사체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붕어 잉어들은 물이 그 수질이 아주 악하대도 잘 안 죽거든요. 굉장히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붕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5, 6급수의 수질에서도 살아남는 붕어나 잉어과 물고기들이 강 여기저기 사체로 떠올라 있는데요. 게다가 강 한쪽에서 민물자라의 사체까지 발견됐습니다. 생명력이 끈질기기로 알려진 자라의 죽음, 강물 오염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습니다.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이곳의 생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들의 조업엔 문제가 없을까 어민을 따라 나섰습니다. 밤사이 쳐놓은 그물을 올려보는데요. 한창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야 할 시기. 그런데 그물 안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잉어, 붕어, 가물치, 자라, 또 장어도 잡고 그렇죠. 요즘 많이 잡힙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안 잡혔어요. 올해는 뭐 예년에 비해서 훨씬 안 잡혔는데 정시죠. 문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물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올라오는데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끼벌레. 큰빛 이끼벌레죠. 그물 가득 붙어 있는 큰빛 이끼벌레. 그 무게 때문에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민은 하루가 다르게 군집이 크게 자라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네, 보세요. 이게 자라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큰빛 이끼벌레 때문에 어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부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이게 그 돌틈 같은 경우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고기들이 숨을 그런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업도 부진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재앙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낙동강에 전에 없던 큰빛 이끼벌레가 등장한 것일까? 전문가를 만나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유속이 느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고 수온이 높은 환경을 좋아하는 생물군입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호수나 저수지 등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군집을 이루고 사는 태형 동물입니다. 2m 크기의 군집이 발견될 정도로 태형 동물 중에선 가장 큰 종인데요. 강에서의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연구가 된 걸 보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번성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번성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에 큰빛 이끼벌레가 얼마나 많이 번식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강정 고령보 인근 KBS 수중 촬영팀이 들여다본 강 속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취수장 입구에 큰빛 이끼벌레들이 군집을 이뤄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취수구를 통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큰빛 이끼벌레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큰빛 이끼벌레는 외형상 보기에는 약간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군체가 서식한다고 할 때는 그 넓은 낙동강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재석 교수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물고기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3개의 수조에 각각 5, 10, 그리고 15%의 농도로 큰빛 이끼벌레의 사체를 넣고 그 안에서 토속 어종의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실험 시작 25분 후 물고기가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꼬리가 약간 밑으로 자꾸 떨어지죠. 실험 시작 50분 후 큰빛 이끼벌레 사체의 농도가 가장 높은 수조 안에 있던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고기의 죽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은 흐르는 하천에서는 그 물고기들이 회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리 폐사가 안 일어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에서는 충분히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안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사체와 함께 있던 물고기는 단 50분 만에 죽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물이 갇혀있는 대형 수조와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큰빛 이끼벌레가 90년대부터 우리나라 호수에서 발견되었고 깨끗한 수질에서 사는 종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흐르는 강에 큰빛 이끼벌레가 출현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큰빛 이끼벌레의 등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굽이굽이 흘러야 할 강물이 왜 흐르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흐르지 않는 강에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어느 해보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던 올 여름. 하지만 낙동강의 여름 풍경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강 표면 여기저기 퍼져 있는 녹조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때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풍경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선 녹조의 원인으로 느려진 유속을 지적합니다.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정체돼 있어야지 녹조가 번성하는데 지금 보시면 강 수질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거를. 낙동강 하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녹조 현상이 낙동강 중상류까지 전체로 번졌는데요. 녹조의 창궐, 무엇이 문제일까요? 낙동강에 퍼진 녹조는 남주류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위와 간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높은 온도에 이 물질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조의 원인 중 하나인 아나베나 또한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남조류 세포수를 살펴보면 4곳의 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남조류수가 측정됐고 달성보의 경우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식수 원수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도대체 왜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빛입니다. 광량. 빛이 많아야 녹조가 성장하는 거죠. 네 번째는 유속입니다. 유속이 늦어져야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 중에 온도라는 부분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녹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2006년 낙동강의 평균 유속은 29cm, 6년 후 유속이 8cm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유속 감소는 곧 수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낙동강 수온 변화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지역의 평균 기온은 떨어졌는데 비해 평균 수온은 올랐습니다. 기후온난화로 100년 동안 변화되는 온난화가 1도거든요. 그러니까 0.9도 또 뭐 2.4도는 엄청난 수온 상승이고 그거는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을 사막에다 갖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2년 만에 0.9도에서 2.4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저희는 그것은 결국 4대강 사업, 특히 보설치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 2009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낙동강엔 8개의 보가 설치됐습니다. 막힘없이 흐르던 강물은 보와 보 사이에 막혀 흐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강은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강, 그 강 속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강 바닥에 이르자 오염된 진흙펄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보로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모래바닥이었던 곳입니다. 펄 속에 손을 넣자 거품이 크게 올라오는데요. 밑바닥에 오염물질이 썩으면서 생긴 가스입니다. 산소 대신 독성의 메탄가스가 바닥에 묻혀 있는 겁니다. 물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이 있어도 웬만큼 보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부유물만 생기고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뻘로다가 이루어져 갖고 뻘 깊이가 지금 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손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이상의 그 깊이로 그 뻘이 차 있습니다. 모래에서 진흙벌로 변한 강바닥.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조그마한 입자들은 흡착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흡착력으로 물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원을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 공급처로 변화돼 버린 거라는 거죠. 바닥이. 모래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그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얇은 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정수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지난 7월 칠곡보에서 강준치와 백조어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산란터가 되던 모래바닥이 사라지자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모래가 있을 때는 모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모래에서 알도 낳고 그 알들이 자라서 이제 치어들이 자라나고 하는 그런 모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류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굽이굽이 물길 따라 흐르던 낙동강. 보와 보 사이에 막힌 강물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된 강. 지금 낙동강은 앓고 있습니다. 강물 위는 녹조가 뒤덮었고
강 바닥엔 오염된 진흙이 쌓였습니다. 또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 강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면서 낙동강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 그 강물이 부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연 낙동강은 식수원으로 안전한 걸까요? 우리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낙동 강물이 어떻게 정수되는지, 정수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 시민의 수돗물을 90% 가까이 공급하는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바로 이 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원수가 되는 건데요. 매리와 물금 두 곳의 취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4곳의 정수장 중 덕산과 화명 정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정수합니다. 낙동강 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수될까? 먼저 매리 취수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낙동강 물을 모아 정수장으로 보내는데요. 녹조 등의 오염원을 1차적으로 거르기 위해 취수구에 조류 제거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류 펜스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조류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지수구를 통해서 지수장. 전국 최대 규모의 덕산 정수장. 취수된 물은 이곳에서 정수 과정을 거칩니다. 덕산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하루 155만 톤. 부산시 수돗물의 60%를 공급합니다. 낙동강 원수 취수장에서 보낸 정수장에 첫 번째 도착하는 착수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착수지에서 무기응집제인 약품을 투여해가지고 각 침사지에 지금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돌발적인 수질 오염 사고를 대비해 소규모인 범어사 정수장을 제외한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후호존,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시는 입상 활성탄을 통과한 그런 물을 고도 정수 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맛이라든가 냄새, 그런 불쾌한 물질을 오존과 입상 활성탄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제거되는 고도 정수 처리된 물은 시민들이 아주 맛있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보시면 됩니다. 고도 정수는 응집, 침전, 여과 과정을 거치는 일반 정수 처리 과정에 물을 소독하는 염소 처리 및 2번의 오존 처리와 입상 활성탄 처리 등 총 9개 과정을 거칩니다. 미량의 유기화합물까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만 갖춰서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해도 될까요? 물박사로 불리는 이태관 교수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도 예를 들면 오존 처리라는 게 있으면 오존 처리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산화라는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무언가가 산화돼서 없어졌다는 거는 수질 변환이 일어나서 없어진 놈을 대체한 어떤 대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생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생성 물질 중에 이제 발암 물질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응집지와 침전지 사이에서 이물질을 한데 뭉쳐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성분의 화학 응집제. 알루미늄은 치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이런 위험성 제기에 정수장 측은 괜한 우려라고 반박합니다. 입상 활성탄 같은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응집제 안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정수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수 공정 즉 응집 침전, 모래 여과, 입상 활성탄 여과를 거치게 되면 100% 완전 제거가 됩니다. 정말요? 예. 그런데 2014년 부산상수도본부가 발표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보면 알루미늄이 검출된 정수장이 있습니다.
화명과 덕산 정수장에서 각각 0.06 그리고 0.03mg/L가 검출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고도정수 처리가 만능 처리가 아니고 그 용전성인 그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안 됩니다.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예, 용전성 원래 토양에 있던 용전성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제거가 안 되나요? 예, 고도정수 처리로 제거가 되는 물질이 있고 안 되는 물질이 있는데 용전성 또는 알루미늄 같은 거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 위험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제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수질 기준이 0.2 ppm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 0.03이 최대 한번 검출된 거는 수질 기준의 그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그 기준의 이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봐지는 거지. 네, 기준 이하지만 기준이 계속 노출되면 축적이 되잖아요. 중금속의 특성상. 중금속은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있고 대기 중에도 있고 요즘은 빗물에도 나옵니다. 눈에도 나오고 예, 그는 검출이 큰미량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는 수치입니다. 이 원래 0.2mg/L는 요거보다 더 이상을 마시게 되면 그 노인성 치매,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다는 게 아니고 그 0.2보다 더 많으면 그 수돗물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색깔의 변성을 기준으로 만들어 난 거거든요. 그래서 0.2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알루미늄이 검출된 정수장은 공교롭게도 화명과 덕산 정수장, 낙동강 물을 취수해 정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응집제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럼 사실은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알루미늄이 미약하지만 나오고 댐을 사용하는 저수지를 사용하는 그 원수를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알루미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루미늄 응집제 주임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진 수치일 거고 그것은 수질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원수의 수질이 좋지 못하면 자연스레 응집제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만으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원수인 낙동강을 잘 관리하는 것일 텐데요. 낙동강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네, 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 하수 처리장 등 그 환경 기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하였으며 그리고 그 하폐수 처리 시설의 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저희들이 또 강화하였습니다. 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등의 문제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예, 댐이나 보문을 열어가지고 비상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 녹조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저감됩니다. 그 유일한 대안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댐보 그 연계를 통해서 비상 방류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그 조류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보를 없애서 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대책이다 하는 게 맞는 주장이네요. 그 답변은 제가 하기는 좀 그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못해 병든 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때 부산 시민의 식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식수원 안전에 대한 가장 명료한 해답은 정수 처리가 아니라 깨끗한 낙동강의 수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 결국에 온도 증가, 유속 감소, 그다음에 조류의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 수질하고 우리 먹는 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뭐 조류 생겨도 우리 충분히 그 응집제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활성탄 많이 타가지고 흡착 많이 시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상수도 본부에서는 어떤 오염원도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을 통해 100% 가깝게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동강물이 5급수나 6급수 또는 그 이상으로 오염되더라도 정수 과정에서 충분히 정화된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원수의 수질을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수된 수돗물은 200여 개의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하는데요. 만약 원수가 심하게 오염됐다면 200개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검사한들 모든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말하기 전에 식수원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 깨끗한 식수, 바로 깨끗한 낙동강입니다.